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을 조금 넘긴 나이가 된 남자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다는 게 요즘 부쩍 실감이 나네요. 저는 26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철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서로 좋아서 무턱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를 낳고 살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지낸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듯 위태롭고 힘겨웠는데 아이가 크고 나이 들어서야 조금 살만해지더군요. 경제적으로도 약간 여유가 생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자 신기하게도 주변에 남녀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끓듯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접근하는 사람,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겠다며 다가오는 사람까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대략 무슨 꿍꿍이로 나를 찾는지 감이 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아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냉정해졌어요. 사실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젊고 궁핍했던 시절 그저 숨 좀 돌려보려고 살아볼 발판을 마련해보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기웃거리고 기대보려 했던 적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전부 나쁘다고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세상에 기대라고는 없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부터 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사실 친구라 불릴 만한 사람 자체가 제 곁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은 참 팍팍하고 쓸쓸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술로 인생을 달래는 분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술부터 찾는 사람이었죠.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매일 술에 절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결국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어요. 아직도 그때가 선명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엄마가 문을 나서면서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던 모습이 집 나간 뒤로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미 돌아가셔서 어디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형제도 없었죠. 아버지는 일은 성실히 다니셨지만 퇴근 후의 삶은 온통 술뿐이었어요. 제가 뭐라 하거나 울어도 늘 취해 계셔서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 생활이 형편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적 저를 떠올리면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어쩌다 교복이나 옷을 빨아도 건조할 때가 마땅치 않아 늘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인지 학교에서는 늘 지저분한 아이, 냄새나는 아이로 찍혔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피하고 심지어 교실에서 제 자리를 피해 앉으려는 게 느껴졌어요. 당연히 친구라고 부를 만한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하교했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같은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유 없이 밀치고 가방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너무도 괴로워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에 울며 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아버지께 말씀드린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술 취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그래 하며 다시 술병에 의지하실 뿐이었겠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그냥 스스로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키가 부쩍 자랐습니다. 키가 커지고 몸집도 생기자 이제는 저를 때리거나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늘 혼자였어요. 옷은 여전히 몇 벌 되지 않았고 제대로 씻지 못해 여전히 지저분해 보였을 겁니다. 항상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애들이 부모님이 사주신 새 옷, 운동화 자랑을 할 때마다 저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못 들은 척했어요. 친구가 다가오려 해도 사실은 그 순간이 더 두렵고 불편했습니다. 혹여나 다가왔다가 다시 떠나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튕겨냈습니다. 나는 혼자가 편하다고 스스로 되뇌면서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어차피 다들 나를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이 뼛속에 박혀 있었나 봅니다. 그 생각이 너무 오래 제 마음에 자리 잡아 나중에는 정말 누군가가 진심으로 다가와도 저는 스스로 등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이 제 삶의 바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정확히는 고2 겨울이었습니다. 그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도 솔직히 가슴이 뛰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 정도 감정이었어요. 어릴 때 집을 나가신 분이었으니 그렇게 무덤덤했던 게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마지막 자리에는 가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고등학생인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친척들이 제 손을 붙잡고 장례식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조문객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하고 상주 자리에 앉아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능함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주 어릴 때였어요. 집을 나간 이후로 어머니는 혼자 살며 생계를 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큰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갑작스러운 사고였다고 친척들은 말했어요. 장례식 내내 주변에서는 제가 통곡하며 울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다들 제 얼굴을 쳐다보고 한숨을 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하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우는 흉내라도 내야 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연기를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머니의 얼굴조차 없었습니다. 도무지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철없을 때라 그랬을 거라고 저는 한동안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니 그 시절 제 안에서 슬픔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도 어쩌면 너무도 당연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 어머니는 제 손을 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뒤로 엄마라는 사람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연락 한 번, 선물 한 번 없었어요. 그래서였는지 그 장례식장은 그냥 저와 아무 상관없는 남의 집 어른의 마지막을 치르는 곳 같았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이게 자식이 부모를 떠나보내는 마음일까 싶었습니다. 저는 의무감에 상주 자리를 지키고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 시절이 힘들었어도, 아무리 남편이 무능하고 술독에 빠져 있었다고 해도, 아무리 삶이 막막하고 더러워도 그랬으면 차라리 저를 데리고 나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요. 그렇게 살기 싫어서 집을 나간 거라면 더더욱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 남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책임조차도 져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자기 삶을 위해 집을 떠났고 아버지에게 저를 맡겼습니다. 매일 술에 절어있던 아버지에게서 저는 보호받지도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채로 자랐는데 나중에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 슬퍼해야 하는 것도 억울했습니다. 저는 결국 제 어머니가 저를 자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그렇게 늙어가던 아버지는 결국 몸이 망가졌고 평생 술로 자신을 갉아먹더니 마지막에는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어도 30이 되어도 그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매일같이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도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버리고 떠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오히려 그래도 나를 낳아줘서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자주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나 그리움 같은 감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사람이라는 인식만 있었고 그것이 삶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견뎌야 하는 곳이다. 남들과 경쟁해야 하고 남의 돈을 거저 뺏어먹고 살 수는 없으니 결국 일을 해서라도 그 돈을 가져와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욕심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들에게 기대거나 동정심을 바라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벌어야 산다. 내가 스스로 챙겨야 굶지 않는다는 생각이 전부였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갈 형편도 못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바로 중장비를 배우러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포크레인 기사를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들 했습니다. 저는 자격증을 따고 포크레인에 올랐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몸으로 부딪혀 일하는 것뿐이었고 저는 그 일을 꽤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제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남과 다투는 법이 없어서 그런지 일 끝나면 늘 고맙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 사장님들이나 도급업체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면 그 사람은 성실하게 시간 맞춰주고 욕심 안 부린다고 했습니다. 일이 일찍 끝나면 하루 일당을 조금 깎아서라도 서로 좋은 기분으로 끝내자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다른 기사들보다 제게 일이 더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 시기에는 청주가 온통 개발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 신도시가 생긴다고, 공장이 들어선다고, 아파트를 올린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덕분에 저도 일거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굶주리지는 않을 만큼은 벌었습니다. 작은 원룸에 살면서도 그 시절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평범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결혼식장에서도 제 마음은 사실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가족이 생기는 걸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내가 과연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은 아기였지만 제 손에 쥐어지는 무게는 너무 컸습니다. 처음으로 이 아이만큼은 굶기지 말아야겠다. 이 아이만큼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전부가 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다 줘도 그 사람 눈에는 항상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누구 남편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몇 평짜리 땅을 샀다더라. 누구네는 식당을 차렸는데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외제차를 2대나 샀다더라. 집에 들어오면 이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저는 포크레인 기사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전처에게는 항상 부족하고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청주는 정말 시골이었어요. 저는 흙먼지 날리는 길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던 그 시절에는 청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 전체가 들썩거리고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여기저기 개발 호재의 땅값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아내뿐 아니라 장모님, 처형까지 허파에 바람이 단단히 들어간 듯 보였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장모님이 앉은 자리에서 곧장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는 언제쯤 식구 좀 넉넉하게 살게 해줄 거야? 처형도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포크레인 기사로 얼마나 버냐? 애 학교 보내려면 학원도 보내야지. 남자라면 돈 좀 벌어야 하지 않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무도 기대지 못하고 혼자였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붙이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사과해야 한다고, 제가 더 잘해야 한다고 매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비참해도 저는 그저 미안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좀 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무렵 결국 전처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상태였기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느 날은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도 아내가 없었고 이틀이고 3일이고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만에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당신은 내 인생에서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혹시라도 아이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이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이유였으니까요. 하지만 남자 혼자서 당시 형편에 제대로 된 육아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밥을 해주고 옷을 입히고 유치원에 데리고 다니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제가 해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는 조건으로 저는 아이를 전처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마지막으로 품에 안았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얼굴을 보고 아빠, 나중에 또 놀러와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서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살던 전셋집도 전부 전처에게 주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장모와 처형은 차갑게 저를 쳐다보며 거지 같은 놈이 감히 우리 딸하고 살림을 했다고? 라며 혀를 찼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돈이나 보내라. 내 꼴이 그 모양이니 누굴 책임지겠냐. 그들은 마치 제가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을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부서진 느낌이었습니다. 전처가 바람이 나서 나간 것이었는데도 결국 욕을 먹고 집도 잃고 아이도 잃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 후 저는 청주 외곽 시골 동네에 있는 허름한 마을회관에 방 하나를 얻어 살았습니다. 그 마을회관은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수도가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리고 자면서 매일 아침이면 오늘은 뭘 먹고 버틸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살아야 하니 일은 계속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아이 양육비를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현장에서 하루 종일 포크레인을 몰고도 몸이 너무 지쳐서 밥조차 챙겨 먹지 못한 채 빈속으로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고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술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나도 이제 끝났구나 싶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아버지가 가끔 술이 덜 깨서 앉아 계실 때 하셨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청주 외곽에 땅이 큰 게 하나 있지. 그때는 아버지가 술김에 하시는 말로만 여겼고 제가 크면서도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너무 절망적이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찾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주민센터를 찾아다니고 구청에 가서 기록을 뒤지고 아는 지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안 찾아가던 큰 고모 댁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큰 고모도 저를 보고 처음엔 놀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던 표정이었습니다. 큰 고모 댁에 앉아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큰 고모, 예전에 아버지가 청주 외곽에 땅이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그거 사실이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큰 고모는 손에 뒷물잔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지만 이제 너무 막막해서 혹시 사실일까봐요. 알아봐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고모와 고모부는 서로 잠깐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오래 묵혀둔 비밀을 꺼내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땅 있다. 네 아버지가 젊을 때 큰 고모부가 좀 도와서 산 땅이야. 이름도 그대로 네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큰 고모는 이제 네가 그 땅을 찾아야 한다. 그 땅이 내 이름으로 가야 해.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라며 순순히 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제 삶에 처음으로 작은 빛 하나가 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땅은 원래 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었다고 합니다. 고모가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재산을 나누면서 고모도 그만큼의 땅을 받았고 나머지 목 중 일부를 아버지가 받으셨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찾으러 온 그 산중턱 땅이라고 했습니다. 고모는 담담하게 그 땅은 명백히 네 아버지가 받은 땅이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네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허탈감 같은 것이 차올랐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막막하고 고생투성이었는데 그 모든 시간 동안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땅 한 필지가 사실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모부께서 갑자기 허리를 숙이며 저를 향해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았더니 고모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계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늘 마음이 불편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내가 그 땅을 어떻게 해볼까 몇 번이나 고민을 했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으면 그냥 내 걸로 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 그 말을 들으니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부의 눈빛이 너무도 솔직하고 또 부끄러움이 묻어있어 제가 차마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부는 고개를 떨군 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도 결국 네가 이렇게 찾아왔으니 잘됐다. 이젠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겠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제게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저 역시 평생을 남에게 의지할 수 없다고 마음을 닫고 살았으니 누굴 탓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모부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자리 찾아주셔서 저는 그것만 해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제 명의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청주 외곽 산중턱에 있는 어찌 보면 외진 땅이었는데도 저는 그 땅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찾아갈 때만 해도 허름한 잡풀과 자갈로 가득한 땅이었고 거기서 뭘 할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잡히더니 청주의 외곽이 급속도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땅을 물려받았을 때에는 아직도 도로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 차량 통행도 거의 없는 변두리였지만 지금은 시가가 100억이 훌쩍 넘는 알짜배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운명이란 게 정말 기가 막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모부는 땅을 제 명의로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시작이 될 거다. 이 땅을 어떻게 쓰느냐는 이제 너한테 달린 일이야. 그러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봐라. 요즘 사람들은 조용한 데서 살고 싶어 하니까. 그 조언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땅에 올라가 앉아서는 해가 질 때까지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눅들어 살았던 제 인생에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곤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땅을 분할해 일부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억 원을 마련했고 고모부의 조언대로 전원주택단지를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며 수십 년을 건설 현장을 돌다 보니
건설업 쪽에 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고생하며 일했던 그 시절 같이 일하던 사장님들과 현장 소장님들이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해낼 차례다. 그동안 우리가 내가 성실히 일하던 거 다 봤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세상에 혼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옆에서 제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공사비가 상당했지만 지인들의 도움으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마움을 꼭 갚고 싶어서 다 끝난 후에도 식사 자리를 마련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전원주택단지가 완성되었고 일부는 분양했고 일부는 월세로 내놓았습니다. 분양으로 생긴 돈은 고스란히 다시 투자에 썼습니다. 그 전원주택단지보다 더 외곽에 땅을 사고 청주 시내 변두리에 있는 작은 건물도 매입했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니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던 제 마음이 처음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포크레인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몸에 뱉던 일이었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포크레인을 타고 현장을 다닙니다. 그렇게 제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졌는지 예전에 저를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잘 지내냐? 우리 그때 서로 힘들어서 그랬지 하면서 친한 척을 하는데 솔직히 조금 씁쓸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에 저에게 밥 한 끼 안 사주고 차갑게 구박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달콤한 말로 다시 가까워지려 하니 그 순간에도 한켠이 허전했지만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두렵지도 부럽지도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힘으로 내 삶을 일으킨 것 같아서요. 반면에 제가 그동안 삶을 버티며 일해오면서 정말 고마움을 느꼈던 몇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셨던 분들이죠. 이제라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의외로 다들 제 소식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락드리자 다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네 소식 다 들었어. 그런데 혹시나 네가 오해할까봐 연락을 못했다. 제가 혹여라도 이제 돈 좀 벌었다고 다들 다시 기어들어오는구나 하고 마음 닫을까봐 일부러 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가슴이 짠하고 또 한편으로는 괜히 혼자 마음을 곱게 쓰지 못했던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그분들과 만나 식사도 하고 고마움을 전하며 이야기 나누다 보니 제 마음이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회주의적인 건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처였습니다. 몇 년간 아무 연락도 없이 살다가 전화 한 통 없이도 끝까지 나 몰라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낯선 번호라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전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외로 아주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걸더군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라며 마치 어제도 통화했던 사람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전처는 자신이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혼해서 살던 남자와는 지금 무늬만 부부일 뿐이라고 마음도 이미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웃음이 나오더군요. 제가 그때 웃었다는 사실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분노에 치가 떨리고 서러움에 눈물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저 우습고 허무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게 돈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가진 거라곤 매일 고단하게 일해서 아이 양육비 보내는 것밖에 없던 남자였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전처는 한참 동안 제가 대답하지 않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진심이야. 그때는 어렸고 철도 없었어. 근데 이젠 아니야. 아이도 생각해야 하고. 그 순간 그 말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무슨 아이 생각 타령입니까?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3살 되던 해 전처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장모님과 처형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전처에게 아이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하면 장모가 전화해서 말했었죠. 네가 뭔데 찾아오냐. 얘 새아빠한테 정들고 있는데 와서 헷갈리게 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몇 번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서던 그 밤들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저는 술로도 버텨보고 일로도 버텨보고 남들 모르게 밤마다 목이 메이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 생각해서 같이 살자니 이건 누가 들어도 그냥 돈 보고 귀여우는 것밖에 안 보였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전처에게 연락이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장모였던 사람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아이 얼굴조차 못 보게 하던 분이 왜 갑자기 전화를 하셨을까 싶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장모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김서방 오랜만이네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부르는 호칭에 묘하게 기분이 상했습니다. 더 이상 김서방도 아니고 이미 남남인데 대체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장모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젠 아이도 컸고 서로 나이도 먹었는데 아이 생각해서 다시 같이 살아보는 게 어때? 라고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저는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도 못 본 아이, 차가운 말로 저를 밀어낸 가족, 그리고 끝내 이혼을 종용하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 없으니 장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많이 달라졌다. 네가 마음 좀 열어주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제야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이 성인이 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아이 핑계 대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하거나 서러워서가 아니라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떨렸습니다. 그냥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한 일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허탈하고 허무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손을 내미는 게 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저 돈을 보고 하는 행동 같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게 다시 다가오려는 이 사람들은 제가 인간적으로 대접받을 만해서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가진 돈, 그 돈 때문에 스멀스멀 다가오는 파리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삶에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지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달콤한 말로 포장해도 두 번 다시 제 마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고모부로부터 그 땅을 돌려받고 또 그 땅을 제대로 개발해 내 손으로 하나하나 일을 벌여 수십 년 만에 재산다운 재산을 가지게 되니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허름한 마을회관에 몸을 구겨넣고 살던 제가 맞나 싶을 만큼 제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제 또래도 아니고 20살이 훌쩍 넘게 어린 여자들이 저를 유혹하려 드는 일이 꽤 잦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무실에 일하러 온 인테리어 업자의 조카라며 소개받은 여자가 차도 안 마신다던 사람이 자꾸 제 자리 근처에 와서 앉아 있으려고 하고, 또 어느 날은 예전에 지인의 소개로 식사 자리에 앉았던 젊은 여자가 뜬금없이 아버지 같아서 좋아요 하면서 제 손을 잡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이젠 나도 누군가에게 관심받을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냉정해졌습니다. 그 관심이 제가 어떤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가진 것 때문에 생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처음엔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사람을 구별할 눈이 생겼습니다. 누가 순수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 다가오는지, 누가 제 돈 냄새를 맡고 기어드는 파리떼인지 말입니다. 그렇게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고 감사할 사람에게는 더 따뜻하게 대하고 또 남은 인생을 억지로 치장하지 않고 그냥 제 방식대로 살자고 다짐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오전부터 이것저것 서류 일도 많고 전원주택단지 관리하는 직원들과도 상의할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뜻밖에도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두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혼한 지 20년은 좋게 넘었는데 전처와 장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혼할 당시 그 두 사람은 저를 말 그대로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았습니다. 거지 같은 놈, 능력 없는 놈이라며 우리 딸 인생 망치지 말고 손 떼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아무 연락도 없이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있나. 그 자리에서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전처의 태도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치 어제까지 제 부인이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사무실 안을 둘러보며 아, 여기 깔끔하게 잘 해놨네 이러더군요. 그 뒤로 장모였던 사람도 저를 보며 김서방,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네 하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처음엔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전처가 스스럼없이 의자에 앉으며 그럽디다. 이제 서로 다 늙었는데 우리도 한 식구였잖아. 다시 같이 살자. 그 옆에서 장모는 또 아이도 다 컸고 이젠 김서방도 외롭지 않냐고 말하며 다시 가족 소리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제가 견뎌온 세월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저는 한때 이 사람들이 가족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삶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하대했고 제 존재를 부끄러워했고 아이를 핑계 삼아 제게 죄책감을 덮어씌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밑바닥을 기어 다닐 때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이지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장모는 아예 웃으며 말하더군요. 사람이 과거를 그렇게 못 잊고 어떻게 사냐. 이제 와서라도 우리 딸하고 잘 지내자.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기죽어서 살았습니다. 맞고 무시당하고 결국 사람 구실도 못하는 존재처럼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그 누구에게도 욕 한 번 내뱉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제 입에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사무실 안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제 오랜 선배이자 형님 같은 분이 다가오더니 그 두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니들이 어떻게 이 사람 앞에 와서 이딴 소리를 할 수 있어? 이 사람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아이도 못 보고 술로 버텨가며 하루하루 피 말리며 살아온 걸 니들이 뭘 알아? 그 선배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쏟아냈습니다. 차마 제가 입에 담지 못했던 모욕의 말을 대신 해주는 것 같아 그 순간만큼은 속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처와 장모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식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표정 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커피를 전처와 그 어머니 얼굴에 천천히 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긴 세월 기어다니며 한마디 못했던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저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축축하게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도 않았고 분노에 차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호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니네 내가 부자가 된 거 알고 이렇게 질척대며 붙으려고 하는 거지? 저는 그 순간 정말 저도 모르게 속에 쌓였던 독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니네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린다. 너네가 어떻게 나를 쫓아냈는지, 내가 어떻게 거지꼴로 살았는지, 그리고 그때 너네가 나한테 했던 말들 다 기억나. 내 아들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게 하고 내가 찾아가면 지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돈 벌어오라는 말만 하던 것들 다 생생하게 기억난다. 둘은 그제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멀뚱멀뚱 제 얼굴을 보더군요. 저는 그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너네 살기 힘들게 해주려고 벼르고 있었어. 내가 힘없을 땐 니들이 나를 개만도 못하게 굴었지? 근데 이젠 내가 힘이 있으니 이렇게 기어들어오냐? 너희들 사람 못된다. 평생 그렇게 빌부터 살아라. 전처가 뭐라고 말을 하려다 말문이 막힌 표정으로 허공에 손을 휘젓더군요. 장모였던 여자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끝까지 체면을 차리는 척 고개를 치켜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자한테 빌붙으려는 마음으로 사니까 니네가 평생 거지인 거야. 정신 차려. 돈 있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굴지 말고 네 인생에 네가 책임 좀 져봐. 그렇게 말하며 저는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니네가 한 소리들 전부 내가 녹음하고 있어. 순간 둘의 표정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니네가 그동안 어떤 말을 했는지 지금 어떤 꼴로 나한테 기어들어왔는지 다 기록하고 있다고. 이 녹음한 거 네 남편에게 보내줄 거다. 네가 지금 사는 집에서 쫓겨나서 나처럼 다 잃어보고 이혼당해보고 거지꼴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야 네가 한 짓이 어떤 건지 그제야 깨닫겠지. 말을 다 하고 나니 그동안 등골을 타고 올라오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식은 땀으로 젖었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게 꼭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었고 할 가치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둘은 비틀거리듯 일어나더니 문을 나가며 마지막까지 불쌍한 척하며 우린 진심이었어 같은 소리를 중얼거리더군요. 저는 문이 닫히자마자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힘이 쭉 풀렸습니다. 몇십 년을 꾹꾹 눌러온 감정이 오늘에서야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는 둘에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면 바로 녹음한 파일 보내주고 더 이상 대화할 일 없다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아마 이번엔 정말 끝이라고 느낀 모양입니다. 생각해보면 전처는 재혼해서 아이 둘을 더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문득 스쳤습니다. 제 아들도 불쌍했지만 그 아이들도 마음 한켠에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 일에 휘말려 살아가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 아이들의 부모 몫일 뿐 이제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다짐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저 인간들에게 더 처절하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그 사람들 주변을 싹 정리해버리고 절망을 맛보게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곱씹어보면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제가 돌아가지 않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인생에 자격도 용기도 없이 빌부터 사는 그 처지가 이미 스스로에 대한 형벌일 테니까요. 제가 별다른 복수를 하지 않아도 그들은 앞으로도 괴롭게 살 겁니다.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일 밤 잠 못 이루겠지요.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제 주변엔 온갖 파리떼들이 달려듭니다. 술자리에 부르며 돈 쓰라고 하는 사람들, 돈 좀 빌려달라는 사람들, 좋은 투자처가 있다라며 달콤한 말로 꼬드기는 사람들, 솔직히 좀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크다는 걸요. 가난할 땐 사람 구실 못하고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어디 가도 사장님 소리 듣고 대접을 받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은 인간의 진심을 시험하는 최고의 시금석이더군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허튼 희망도 품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한 번이면 충분하고 두 번은 제 인생의 사치일 뿐입니다. 적당히 연애나 하며 가벼운 인연으로만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등산이나 다니며 살려고요. 그렇게 혼자지만 자유롭고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지난 세월 제가 배운 유일한 지혜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후기. 저의 글이 올라간 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과 쪽지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는 것이 맞는 일인가,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진 않을까 많이 망설였는데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제 사정을 공감해주시고 같이 분노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의 앞날을 축복해주셔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처와 장모를 저 대신 마음껏 욕해주신 분들, 저보다 더 화를 내주신 분들, 그리고 그 긴 고통의 시간 끝에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고 함께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저는 낯선 형제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얼굴도 모르는 분들인데 글 속에서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보태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일면식도 없는 남의 일에 귀 기울여주시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신 분들 덕분에 저는 제 지난 시간을 조금 더 덤덤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인데 그날은 어쩐지 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한참이나 머뭇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만 봐도 벌써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결국 아들은 용기를 내어 결혼을 할 예정이라고 이제 날짜도 잡혔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못난 아버지라서 어린 시절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여주고 멀찍이서 양육비만 보내며 이름뿐인 아빠로 살았던 제가 이렇게 자란 아들놈이 결혼을 한다고 찾아왔다는 사실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면서도 한 구석이 참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기특하게 잘 자라주었구나 싶어 마음속 깊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또 말을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한 가지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혼주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채로 저에게 혹시 혼주석에 앉아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도 이 문제가 마음에 걸려 오랫동안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하고 새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아들은 잠깐 시선을 떨구더니 마음대로 하라더라 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도 나 못지않게 여러 사람의 눈치를 보며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몸을 사리고 있었구나. 내가 거기에 앉으면 내 동생들이나 내 새아버지가 혹시 서운하지 않겠냐?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아마 내가 앉으면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지 않을까? 괜히 아이에게 더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건 아닐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서 있던 아들이 결국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라도 혼주석에 엄마랑 새아빠가 앉아도 아빠 서운하지 않아요?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이유가 뭐였든 같이 있어주지 못했다. 너랑 같이 놀아주고 밥마다 재워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런 걸 못했다. 양육비만 보내면서 멀리서 내 소식만 듣고 지낸 게 다였지. 너의 어린 시절 아빠 역할은 사실 내 새아버지가 다 해준 거 아니냐.
나는 내가 내 아들이라 너무 소중하고 고맙지만 그 자리는 내가 어릴 적 함께 지낸 분이 앉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네가 정말 원한다면 내가 앉겠다. 그게 내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자.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눈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자꾸 목이 메어 더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서서 결국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서운할까봐 그게 마음에 걸려서 하며 울먹이는데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이놈아. 나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도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에 함께 있던 형님도 저희를 보다가 눈물을 훔치시더니 결국 같이 울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새아버지를 혼주석에 앉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해주는지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제가 앉지 않아야 이 아이가 편히 결혼식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은 아들과 둘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조용히 나눴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습니다. 못난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빠는 내 결혼식에 하객으로라도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니 이제 그만 울라고 아들놈에게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오면서도 막상 제 울음은 쉽게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는데 눈물이 더 쏟아져서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게 많았나 봅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이 아이가 결혼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서도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 한켠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미안함과 기쁨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를 들으면 새아빠가 어릴 적부터 이 아이에게 그리 못되게 굴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내 대신 아이를 이끌어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서운함보다는 이상하게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해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다른 누군가가 채워주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이렇게 쓴맛과 단맛이 함께 섞여 있더군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속으로는 집 한 채 정도는 기꺼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결혼 생활 시작할 때만큼은 풍족하게 걱정 없이 시작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계신 형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형님은 제 속내를 다 아시는 분이라 잠시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니 천천히 말씀하시더군요. 결혼은 네 아들 인생의 시작이니까 결혼 준비는 아이들끼리 해보게 해라. 네가 척하고 집 해주면 고마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가 다 해주겠지 하는 생각이 또 싹 틀 거다. 지금은 네가 다 해주고 싶겠지만 그렇게 시작한 건 결국 아이들한테도 독이 될 수 있다. 형님 말이 처음엔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라면 그런 거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속으로 반박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차분히 생각해보니 형님 말이 100번 맞는 소리였습니다. 어린 시절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이제라도 다 해주고 싶다는 제 마음은 사실 제 스스로의 미안함을 덜기 위한 욕심이기도 했습니다. 그걸로 또 아이에게 기대를 만들고 혹시라도 그 기대가 버릇이 될까 봐 걱정된다는 형님의 말이 밤이 되자 더 크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아이들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리고 결혼해서 삶을 시작하면 어릴 적 주지 못했던 용돈도 가끔 두둑이 주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든든하게 도울 수 있는 아버지가 되자. 집은 당장 척하고 해주지 않아도 내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다고 느끼게 해주자. 그런 결론에 이르니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사무실 형님은 또 제 귀에 못 박듯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 재산 엉뚱한 데로 가게 하고 싶지 않으면 건강 잘 챙겨서 전처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 네가 먼저 가면 애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네 돈 해집어 놓는다. 아예 아들 줄 건 미리 조금 떼어놓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할 생각도 해둬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형님, 제가 이렇게 아직 젊은데 벌써 유언장 걱정을 합니까? 하고 농담처럼 넘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와 조용히 혼자 있으니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고 그 편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형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건강을 더 챙기고 재산도 계획적으로 써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곧 결혼을 합니다. 저는 하객으로 잠시 식장에 앉아 조용히 그 순간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이의 어린 시절을 다 함께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큽니다.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본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들에게 축의금을 좀 크게 준비해서 직접 손에 쥐어주려고 합니다. 이건 내가 앞으로 쓸 일에 보태라. 혹시라도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 그렇게 말해주면 아들도 제 마음을 알겠지요. 그리고 언젠가 손주가 태어나면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아들놈 어릴 적에 놀아주지 못하고 함께 있지 못했던 한이 아직도 제 안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손주에게만큼은 그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잘 놀아주고 늘 곁에서 웃음을 주는 할아버지가 되려 합니다. 그러려면 술도 더 줄이고 체력도 더 키워야 하니 이제부터라도 등산도 부지런히 다니고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할아버지 품에 안기면 그게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내라고 잘하셨다고 따뜻한 댓글과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의 일에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축복이자 위로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마음을 다잡고 한 발 한 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